처음에 이제 정치를 시작할 때 밖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복잡하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격이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그 비난도 할 것이고 또 뭐 없는 사실도 지어서 막 비난하고 이런 걸 잘 견뎌야 된다. 그런 거는 제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비난하면 그건 오해는 풀릴 거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치권에 들어오면은 계속 어떤 이슈를 이제 모든 이슈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거의 다 이제 내야 되고 또 그런 이슈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계속 그 문제를 이제 만들면서 이걸 그 리드해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제가 이 정치권에 들어오고 나서의 저희 어떤 그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좀 그 잘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 들어와서 초기에 이제 적응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정치 현실을 잘 모르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이 이래 얘기하면 또 그런가 보다 하면서 약간 좀 흔들리기도 했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이고 좀 적응할 만하니까 이제 경선 기간이 끝났죠. 이제 2차 컷오프 탈락된 이후에 그 전에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상황은 아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몇 차례 전화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하여튼 그 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하여튼 뭐 좀 쉬기도 해야 되겠고 해서 몇 차례 전화하셨지만은 좀 뒤로 미루고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나중에 보십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몇 가지 뭐 이유로 제가 그래도 그 이번 경선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냥 기다렸다가 후보가 결정되면 어차피 이제 다 같이 이제 원팀이 돼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자는 분도 계셨고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하여튼 생각하기에 그래도 누가 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또 앞으로 정권 교체 이후에 또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과 관련해서 어떤 후보가 더 상대적으로 좋은 후보인지에 대한 너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그런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른 선택일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홍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그런 결정을 한 거죠. 이제 제가 출마 선언할 무렵서부터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지지율이 많이 뭐 내려가고 그런 상황인데 내부적으로도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에 대한 그런 그 방책들이 잘 이제 안 만들어지고 그리고 뭐 몇 군데 하여튼 캠프 내에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게 잘 빨리빨리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뭐 의사결정 구조가 너무 좀 복잡한 형태로 캠프에 쉽게 말하면은 위에 이제 결정 구조에 들어온 사람들은 많은데 실제 이제 일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그러면 좀 경량화하고 좀 마음이 하여튼 딱 맞는 그런 사람들 이제 소수로 이렇게 모여서 좀 빨리빨리 나가야 되겠다. 경선 기간이 또 짧고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했는데 사실은 뭐 후보 본인의 리스크가 제일 크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들어와서 이제 어떤 그 정치 그 세계에 빨리 잘 적응하지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말로 해야 되는 그러한 정치라는 게 말인데 제가 이제 그런 말로 이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내용이나 또는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이미지에 있어서 좀 더 국민들이 원하시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또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부족한 게 가장 큰 리스크였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좀 캠프가 좀 그런 걸 잘 커버하고 하고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캠프를 해체하는 하면서 좀 소수 정예로 이렇게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예. 뭐 경선 과정 동안은 이제 뭐 제가 홍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으니까 홍 후보 지지하기 위한 뭐 활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선 들어갔을 때 우리 당의 후보가 누가 되든 하여튼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그거는 계속 해야 되죠. 그런 그 기간을 좀 통해서 앞으로 제가 향후 이 어떤 방식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일이 있는지를 좀 고민해 보고 좀 모색해 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제가 처음 출마한 이유 자체가 어떤 내가 무슨 어떤 권력에 대한 집착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면 좀 해야 되겠다. 물론 감사원장으로 사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건 한계가 있고 정치를 통해서 정말 소위 말하면 정권 교체하고 이 나라가 좀 제대로 정상적인 나라로 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나왔고 그 마음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고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좀 젊은이들과 좀 더 소통하고 또 이 나라의 장래 주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세대들과 좀 더 소통하고 그다음에 어떤 지금까지 제가 지켜왔던 어떤 보수의 가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알리고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제가 해야 될지는 좀 시간을 두고 성찰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아직 지역구 출마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로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갑자기 얼마 전부터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아니어서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없고 국무총리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홍 후보는 이제 어차피 180석 거대 야당이랑 하려면 야당 총리 시킨다고 그러셨는데 하여튼 제가 홍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대선 전국에서 홍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 저 나름대로는 정권 교체나 또 그 정권 교체 이후에 어떤 정치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데 현재 있는 후보들 중에서는 그래도 홍준표 후보가 적합하다는 나름대로의 판단하에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여튼 향후 만일에 홍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제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를 나누거나 그런 건 없고 저도 하여튼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요청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현재로서는 하여튼 제가 지역구에 출마하는 거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뭐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우선 몇 가지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치가 좀 새로워져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본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후보들 중에서 그래도 우리나라의 장차 이 나라의 국정을 이끌어갈 만한 어떤 정치적인 경험이나 소양이나 이런 측면에서 하나 본 게 있고 또 하나는 청년 세대, 이 나라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년 세대와의 그 소통 문제. 또 하나는 이거는 본선에 있어서의 어떤 안정적인 선거 전략 이런 네 가지 측면인데 처음에 이제 새로운 정치 가능성 부분은 우리 야권 후보들이 모두 다 이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건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저는 단순히 정권 교체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의 정치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치가 바뀌기 위해서는 하여튼 우선 우리나라의 현재 정치 현실, 우리 당으로 치면 이제 우리 당의 어떤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이 쉽게 말하면 젊은 인재들이 많이 들어와서 어떤 정치적인 수혈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계파로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상황에는 사실은 새로운 인물들로 이제 교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뭐 윤 후보 캠프에는 거의 국민의힘당이 거의 가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이어서 물론 이제 뭐 현역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뭐 새로운 어떤 변화가 가능할 것인가 그런 면에서는 홍 후보는 이제 계파로부터 좀 자유로운 분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약점도 될 수 있지만 새로운 정치의 어떤 개혁에 있어서는 저는 그게 그 새로운 인물들로 이렇게 정말 좋은 인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기회라고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 홍 후보는 뭐 당 대표도 하고 정당 생활 오래 했으니까 당이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실 것 같고 이제 그게 이제 하나고 두 번째는 뭐 의정 활동 또는 뭐 정당 대표로서 또 경남 도지사로서의 어떤 일선 행정 경험 이런 것들은 다른 후보와는 좀 차별성이 있는 그래서 실제 국정 운영을 했을 때 물론 이제 뭐 좋은 사람 쓰면 된다 그러지만은 이 지금 현재의 우리 정치 지형으로 봤을 때 더군다나 이제 180석이 되는 그때가 이제 우리 정권이 교체되면 그때 야당이 되겠죠. 야당과의 어떤 계속 정치적인 긴장 관계를 극복해 나가면서 국정을 운영하려면은 본인의 정치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다음에 현장에 대한 감도 있어야 되고 남들 얘기 전문가 얘기 들어서만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그 경쟁력이 있고 국정 수행에 좀 그래도 역량이 있는 후보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젊은 세대로부터 이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건 젊은 세대와 잘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나라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참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되겠느냐, 뭐 스스로 또 만들어가고 싶은 그 열망도 있고 그런 세대들과 함께 이제 좀 소통하면서 나가는 그런 점에서도 강점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본선에서의 경쟁력인데 본선 경쟁력에 있어서는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 정치가 본선에 나가면은 이제 여당이죠. 여당의 지금 이제 우리 야당 국민의힘당 내에서의 경선 과정에서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어떤 뭐 가혹한 뭐 공세, 검증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그런 것이 예상되고 또 하나는 지금 상대방 후보로 이제 뭐 확정이 됐다고 봐야죠. 이재명 후보와 이제 겨루게 될 때 우리 당 후보는 물론 이재명 후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퍼퓰리즘적인 또는 어떻게 보면 또 대외적인 면에 있어서도 반미 친중 이런 그 리스키한 것들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걸 지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건 좌우로 갈려서 치열하게 지지세가 결집될 거고 차별성이 있다면은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개인적인 성품이나 또 가족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도덕적인 문제, 그다음에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그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한 이제 개발 비리 여러 가지 이제 개발 비리들이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공격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 국민의힘당 후보의 어떤 선거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후보보다는 홍 후보가 뭐 오랜 정치 생활하는 동안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은 뭐 도덕성이라든지 뭐 어떤 각종 그 의혹이라든지 이런 데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선거의 본선에서의 안정적인 후보라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이제 고려를 했죠. 그게 요즘 좀 달라졌어요. 저는 지난번에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오랜 동안 산업화 민주화 거치고 그 이후에 그 소위 말하면 선진국으로의 도약이나 이것이 상당 기간 정체된 것이 중요한 원인은 우리 사회가 분열되고 또 양극화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서로 공존하고 또 힘을 모아서 번영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시대 정신이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최근에 보면은 그게 아니라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야당 후보가 여당 후보가 됐는데 이거 뭐 기존에 우리 그 정부도 사실은 뭐 그 자유민주주의나 법치 또는 그 시장 경제의 원칙에 좀 어긋나는 그러한 비상식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뭐 저는 이제 당연히 극복이 되고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이것이 시대 정신이라고 봤는데 지금은 더 근본적인 문제 결국은 이런 상대당 후보의 개발 의혹 관련된 비리 또 그 상대당 후보가 그 문제를 대처해 나가는 그 방법들을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상식을 좀 다시 세워야겠다. 비정상적인 사회로 나가는 걸 정상화하고 상식을 다시 바로잡는 그런 것이 뭐 시대 정신이라고 보다 2002년 대선의 어떤 중요한 아젠다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번 대선에서는 사실은 만일 이재명 후보가 여당 후보로 이제 계속해서 나온다면 어떤 비상식 비정상의 정상화 또는 상식의 회복 이런 것들이 이번 대선에 있어서의 중요한 아젠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국민들 여러분들이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거는 어떤 경제 정책 실패 뭐 많죠. 뭐 소주성 또 급격한 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 기업의 어려움, 그 다음에 또 이제 주택 정책, 그 또한 이념에 치우친 어떤 정책들 때문에 정말 국정이 많이 어려워지고 국민들이 살림이 어려워졌다라는 것은 국민들 피부로 느끼는데 저는 사실은 그런 것도 가장 큰 문제고 또 이 정부가 국민들에게 그냥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국민들의 어떤 그 공정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의식, 상식에 관한 국민들의 의식에 반하는 내로남불, 위선, 무능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나 그 가장 근저에는 저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이 가치 훼손 그런 것들이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안보나 이념에 관한 정부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방향에 대한 의문,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 저는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봤습니다. 안보나 이런 또 이념적인 것들이 어떤 지금 얘기한 뭐 경제적인 그런 우리 국민들의 어떤 삶을 이루고 있는 그 밑에 토대가 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정부가 저는 하여튼 이게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과연 계속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의지가 있느냐 그 방향에 대해서 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됐다. 근본적으로는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안보 문제와도 연결이 되고 한미동맹의 약화와도 문제도 되고 중국에 대한 어떤 굴욕적인 태도 이런 것과 또 연관이 되고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핵 문제의 해결보다는 평화라는 걸 앞세워서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의 안보를 든든히 지키고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걱정이 되고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봤습니다. 대구 영북 시도민은 우리나라의 이제 근대사에서 근대사의
그 흐름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호국의 어떤 보루, 또 산업화에 있어서 또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보수의 가치를 지켜온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 과거에 뭐 국채보상운동을 비롯해서 6.25 때 이제 결국은 이제 영남 지역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고 그때 모든 국민들을 품어줬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 뭐 항일운동 과정에서 수많은 애국주사들이 사실 이 지역 출신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산업화를 통해서도 많은 기여를 하신 분인데 그 지역인데 대구 경북 그 저 시도민들께서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막 내세우거나 이것을 그걸 가지고서 뭔가 요구하거나 그러시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지역의 분위기가 정말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묵묵히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뭘 잘했다라고 해서 무슨 그걸 가지고서 뭐 내세우거나 그러지 않는 어떤 대구 경북 지역의 그런 그 정서 이런 것들이 저랑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 뭐 경북도민, 대구 시민 여러분께 이제 뭐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사실은 대구 경북 지역과 뭐 여기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뭐 연관이 좀 있다면은 제가 이제 법무관 생활을 여기서 85년도, 86년도 한 1년 반 동안 그래서 법무관 생활을 했어요. 이군사령부 법무관 생활을 했고 그다음에 2006년도에는 대구고등법원의 부장판사로 제가 근무를 했었죠. 그리고 2006년도에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는 동안 김천에 이제 그 영유아 이제 보호시설이 쉽게 말하면 고아원이죠. 거기에 이제 그때 4학년으로 있던 제 큰아들 그때 입양한 것도 제가 대구 근무하는 기간에 같이 있었고 그래서 대구 지역하고는 뭐 제가 남은 아닌 그런 관계가 좀 있죠. 그래서 뭐 저희 정서와도 좀 맞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